네, 코인트렌드 금요일은 명사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바로 소개 올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홍덕현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해주고 가격 방어가 잘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부터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좀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신고가 돌파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신고가를 돌파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 그 미국의 시장 견인력을 당연히 무시를 못하고 이제 오늘 오전 미국 시간으로 저녁이죠. 디너쇼도 트럼프가 이제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도 있고 그 중에 당연히 뭐 ETF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실물 경제와 맞닥뜨려 갖고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씩 더 이제 사람들하고 친밀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맞물려서 부각이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금값만 봐도 엄청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닐까 많은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도 올라가고 있고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민코인 디너쇼도 있었던 만큼 시장 안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설명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뉴욕 증시에서의 변동성을 좀 키웠었던 감세한 이슈도 우리 코인 시장에 좀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전에는 위험 자산으로만 인식이 되다가 확실히 요즘 분위기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죠? 아무래도 과거만 해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위험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좀 학교 다니면서 젊을 때부터 암호화폐 쪽을 이제 많이 보고 암호화폐 개발을 한 입장으로서 저희가 15년, 16년도부터 이제 회사를 학생들끼리 모여서 창업했다 보니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 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분들한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만 꺼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불신을 많이 했어요. 불과 10년이 채 안 됐잖아요. 1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와중에 시장이 많이 변했고 그만큼 이제 속도가 빠르게 항상 변하는 게 우리 이제 뭐 이쪽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AI가 나오면서 기술적인 발전은 더 빨리 될 거고 가속도가 많이 붙어가고 J커브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화폐 다음 수단 움직임도 이제 점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이제 뭐 금융실명제를 하다가 뭐 현금으로 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를 쓰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이러한 뭐 암호화폐를 쓰고 뭐 죄송합니다. 그 QR코드 같은 걸로 결제를 네. 하거나 그런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변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게 이제 속히 얘기하는 대장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비트코인이 되었던 거고 또 이제 비트코인은 외부에서 누군가 어떤 재단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투자자들이 인식을 할 때 조금 받아들이기 쉬웠던 부분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있고 박스권을 형성을 자주 하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11만 달러까지 돌파해주는 저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얼마나 더 갈 거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가능할지 지금 구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우선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상향을 당연히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 중간에 팔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그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지갑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 이제 판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또 누군가 판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건데 그걸 사겠다는 수요가 지금은 더 많은 상황이라서 네. 이제 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매수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쉽사리 판다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홀딩을 한다는 이제 세력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세력이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이슈는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이 뭐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게 과거엔 책으로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1억이 아니라 거의 2억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또 현물 경제와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기대도 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지금 우리가 아주 만끽하고 있긴 한데 또 많은 분들께서는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계실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봤던 데이터에서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우리가 작년에 겪었잖아요. 이 반감기 사이클을 토대로 380일 이후부터 알트 시즌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5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알트 시즌의 시작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알트 시즌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이번 사이클 안에서는 그렇다면 알트 시즌들이 언제 도래할 수 있을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살짝 그래프적인 이제 차트를 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적인 입장을 좀 배제를 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알트코인이 계속 시장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한번 올라가 줬다가 일단 비트코인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유지를 할 때 나머지 알트들이 따라 올라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본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다가 그 남는 자본들 이제 포모 형상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른 사람들 비트코인 돈 많이 벌었는데 뭐 암호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만 못 벌었어 라고 하면서 그 시선이 옆으로 돌려질 때 알트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비트코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트코인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조금 많이 견인력 부족하고 비트코인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다른 기관들이 그 남은 돈을 갖고 주변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알트 시즌이 당연히 올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좀 위험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좀 시총이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뭐 시총 50위권 안에 뭐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알트코인들 중에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섹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트 시즌이 본격화되게 된다면 뭐 시총 50위권 안의 종목들에 눈길을 두는 게 좋다 말씀 주셨는데 조금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지금 AI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또 기술 테마주가 굉장히 좀 테마 코인이죠. 주가 아니라. 테마 쪽이 굉장히 많이 곽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접목시키고 기술 쪽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를 많이 분석하는 게 좋은데 뭐 대표적으로 기술 코인이라고 하면 우리 솔라나가 있었고 솔라나는 인플레이션이 10배나 왔는데 불구하고 가격이 또 10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사실상 가치적으로 봤을 때 100배 정도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솔라나 이후에 더 각광받는 코인이 뭐 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비트럼이라든지 체인링크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게임 산업 쪽에서도 많이 P2E 프로젝트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어떠한 회사가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P2E 쪽은 굉장히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게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 P2E는 뭐 동남아 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월급이랑 그들의 월급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도입을 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엑시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돈벌이 수단으로 하기보다는 투자 수단으로만 됐는데 동남아 쪽에서 워낙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팔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집중하는 분야는 뭐 AI, 그다음 디파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나 디파이 쪽의 프로젝트들 조금 중심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별 종목에 접근을 해본다면 또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좀 많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도지코인 자체의 굉장히 초기에 이제 저희가 관심 있고 홀더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마 이제 타 방송사에서 제가 이제 벙크코인도 엄청 일찍 말씀드렸는데 네. 한국에서는 아마 처음 언급드렸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좀 그 밈코인 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추천하는 건 그 도지코인이 그 중에 또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라는 이제 더 이상 밈이 아니게 돼버린 사람이 이제 견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그 정부 효율부에서 그만두고 사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테슬라의 경영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이 정부 효율부에서 많은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정부가 얼마큼 부패했고 또 돈이 일방적으로 쓰이지 않고 또 많이 그 휘발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나쁜 돈들을 많이 보면서 CBDC라든지 이러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견해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편에서 분명히 테스트베드를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가 만약에 도지코인에서 뭔가 한다, 비트코인에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그 암호화폐를 이제 건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있을 거라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만두고 나온 상황에서 도지코인으로 뭔가 실험적인 거를 하려고 할 거다라는 게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이제 테슬라 자동차까지는 아니어도 굿즈를 도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코드가 발견돼 갖고 제가 네. 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정말 그 본인이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뭔가 가지고 실험을 하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암호화폐 씬에서는 이제 이러한 인물이 이러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암호화폐를 도지코인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네. 하면 가격이 많이 펌핑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리고 또 전 고가가 도지코인이 한국 돈으로 한 800원대 정도 되는데, 지금 아직 많이 올랐다고 쳤지만 뭐 300원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리플은 어떻게 보면 고가를 계속 뚫고 있고 비트코인도 뚫고 있는데, 뭐 이더리움이야 지금 500만 원 선에 비해서 300만 원대니까 뭐 절반 안 되는 가격을 절반 좀 더 되는 가격 갖고 있지만, 도지코인 아직 그 지붕이 많이 남아 있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간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사실 리플 코인만 해도 처음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갔던 가격이 0.8원, 1.5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폐 이상이잖아요. 뭐 1,000원짜리 지폐 간다. 그래서 리플도 막 그 달러 간다, 1달러 지폐 간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2달러, 3달러까지 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듯이, 이제 그런 화력들이 도지코인에 조금 더 몰릴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도지코인을 갖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로 실생활에 연결이 된다던가, 더 이상 밈코인이 아니게 되어지는 순간, 뭐 기술적인 혁신을 한다던가, 뭐 수익코인도 기술적으로 유명하지만 솔라나 그다음에 수익코인은 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도지코인이 자기들의 이제 그 체인을 바꿔갖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혁신을 한다고 했을 때 가격 상승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지붕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지코인을 조금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코인 고점 대비 아직도 많이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도지코인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펼쳐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으로 계속 지켜보자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에 직접 참석을 하셔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강연을 진행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강연이었나요? 상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CBDC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은행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그 연구실 쪽에서도 많은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미국에서도 이제 좀 주도를 해갖고 많은 이제 뭐 CBDC나 스테이블코인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면서 규제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를 대표하는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고, 이제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대부분 해외 업체들이랑 일을 하고, 뭐 서클이라든지 테드사랑도 직접 일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좀 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많이 느낀 거는 옛날 공무원들이랑 굉장히 다르구나. 뭐 옛날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해 본 적은 없지만, 옛날 공무원들은 조금 탁상 행정을 하려고 했었으면 지금은 피해에 대해서 있는 의견들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고, 질문 자체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진짜 외국을 자주 나가고 외국에서 업체들이랑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트렌디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론을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유추를 하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 수준에 굉장히 놀랐고, 오히려 제가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 회사 기술이사가 가서 기술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유저들이 쓰고 있는 뭐 토르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툴 같은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또 자본 추적을 할 때 할 수 있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매핑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해킹에 대한 추적을 그래프로 그려갖고 어디로 자본이 엑시스를 했는지 보면서 엑시스를 한 거래소에다가 신고를 넣어서 인터폴에서 추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공연하게 풀려 있어요. 그러한 방법들도 알려드렸고, 이제 뭐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이나마 피해에 대해 지식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한 거 이외에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굳이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테더, 뭐 USDT, USDC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한국에 좀 KRWT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패깅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달러랑 패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동성 때문에 가끔 패깅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SDT랑 USDC가 가격 차이가 한국 돈으로 0.3원 정도가 날 때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네. 지금 외국 거래소만 가봐도 USDC를 구매하려고 하면 0.9998달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1달러 패깅이 깨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게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동성이 받쳐줘야지, 많이 쓰여야지 그 가치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KRWT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정부에서 만들지 아니면 민간에서 만들지 모르겠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서 정부가 서포트를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그 KRWT를 만들었을 때 유동성이 없으면 패깅이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조금 민망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비트라지 봇들이 그러한 가격을 서로 잡아주면서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유지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스테이블 코인을 넓게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그 의견들도 많이 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전달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 거래소들에서 지금 원화로 암호화폐를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되면 반강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구매를 하게끔 한다든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점은 자본 추적이 조금 더 쉽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은행에 돈을 이체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를 해야 되는 이력이 있지만, 나중에 한국에 돈을 들여왔을 때 그 뭐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내용과 지금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지니어스법과의 차이점도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법안에 대한 승인 절차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한국 정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해요. 이제 미국이 하는 걸 보고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을 입법하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공무원들은 이제 피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정치인이 나서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미리 예행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입법을 하려고 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법들이 제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네.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이제 여러 공무원들이나 이제 입법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같이 머리를 싸매면서 이제 사법부 의견도 같이 들으면서 이제 쭉 정책을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좀 걱정을 하는 게, 만약에 좀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무언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확장성이 없을까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유동성이 없을까봐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원화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어요. KRWT가 되겠죠. 그 KRWT가 자신들이 원하는 메인넷만 사용을 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입찰 과제나 이런 거를 냈을 때 보면 그 정부에서만 원하는 그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게 자기 규제에 맞는 그러한 코드를 사용을 해서 한마디로 새로운 뭔가 메인넷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멀티 체인이라고 하면 이제 USDT, USDC를 외부에 보낼 때 트론 체인도 사용할 수 있고 솔라나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멀티 체인인데, 그 멀티 체인이 USDT는 거의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트론으로 보내고 USDC는 솔라나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메인넷을 애초에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혹시나 그 자기들의 메인넷이 또 무기일까 봐. 그럼 외국인이 사용을 못 하거든요, 사실. 너무 어려워갖고. 어렵기보다는 불편하잖아요. 그럼 그럴 거면 테더 보내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릴까 봐. 네. 그런 정책이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조금 시장을 좀 열어주는. 사실 대한민국이 기회가 많았어요. 지금 홍콩, 싱가포르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수도, 아시아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테더사 같은 경우에도 홍콩 법인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테더사를 견제를 하려고 서클, 미국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USDC를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은 아직도 USDC를 사고 일반 유저들은 USDT를 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홍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먼저 갖고 있었던 기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아쉽게도 놓쳐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이미 격차가 벌어졌을 때 좁히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따라가는 이 속도라도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런 정책들을, 입법을 과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SEC 같은 경우도 수장이 바뀐 이후에 현재 기대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 시점을 놓고도 많은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데, 최근 SEC 관련해서 재미있는 동향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SEC 쪽에서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ETF가 계속 추가적으로 승인이 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승인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뭐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문제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새로 갑자기 시장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물론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겠지만 그러한 위험성도 어느 정도 있어갖고 굉장히 평가를 어떻게 깐깐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시총 뭐 10위권 안에 있는 건 서서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그 시총 10위 안에 있는 암호화폐들이 웬만한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규모 회사,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만 해도 은 전체 시총을 넘어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점차적으로 이제 풀리긴 하겠지만 그 점차적인 풀리는 기준이 정확한 규제가 뒷받침돼 줄 때 이러한 자산들의 조금 실물과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책이 실질적으로 나와야지 바뀔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활성화가 계속 되면서 가치가 계속 오를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올해 하반기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 전망까지도 좀 저희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 기관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코인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남은 하반기에 대한 코인 시장의 평가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가을 한 9월, 10월 정도까지는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이후에 성장을 할 때는 지금은 뭐 기관들이나 아니면 좀 뒤늦게 투자하는 그런 대형 기존의 돈을 많이 레거시형에서 갖고 있던 분들이 사는 영향이 있으면 그 뒤에 가격이 또 올랐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붙는 현상이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거를 계속 견인을 해주면 이제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오르곤 있지만 지속적인 비트코인 상승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는 거리겠지만 제이커브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의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규제를 뭐 관리하는 곳에서도 긍정적으로 암호화폐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을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물론 가격 상승과 하락은 오갈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그런 동향들을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좀 참고해볼 만한 지표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온체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지표들은 꾸준히 봐야 되고요. 지금은 지갑 주소를 정말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우리 트럼프 밈코인 만찬 때만 해도 이제 저스틴 선이나 뭐 밑에 2등, 3등, 4등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옆에 지갑 주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지갑 주소가 우리가 온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아는 그냥 익스플로어, 체인 분석기에다 넣어서 보기만 해도 그 사람 자산 이동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얘가 비트코인 얼마 갖고 있고 이더리움 얼마 갖고 있고 뭐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들을 주의 깊게 몇 개를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알겠습니다. 네. 특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네. 했을 때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정량적 지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는 거를 추천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동향들 파악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저희 홍덕현 이사와 오늘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